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처음 도입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하지만 그걸 굉장히 악용했죠. 그걸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투표하기만 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정치적인 부패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플라톤은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 이런 정치적인 부패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테네의 정치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정도만 여러분이 숙지하고 하시면 되고요. 이 플라톤은 20살 때부터 네, 그 소크라테스 밑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1대1 과외 형식으로 수업을 들었고 많은 소피스트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또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8년간 그의 밑에서 제자 생활을 했었고요. 네, 제자 생활을 했었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글씨가 읽기 힘드네요. 네, 227페이지에 보시면 네, 소크라테스가 고발되어 나가는 사건이 이제 226에 나오고 227에 이에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서 메가라에 머물렀고 여행을 계속해서 이집트에도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하자 충격을 받고 아테네를 떠납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좀 세계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녀요. 네, 돌아다니다가 그 그리스의 식민지 중 하나였던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 남부의 그 장화 모양 끝에 보면 세모난 커다란 섬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시칠리아 섬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네,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 삼각형 그려놨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쯤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여기 섬 이쯤에 있었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 좀 지내고 이제 자신의 그 정치 철학을 네, 시라쿠사의 폭군 디오니시오스의 궁전에 머물면서 동화시키려 했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플라톤은 고향 도시의 한 정원에 돌아와서 학교를 세웠으며 이 학교에서 무보수의 밑줄 쳐주세요. 무보수로 학문을 가르쳤다. 이 학교는 그가 죽은 후 플라톤의 아카데미라 불리며 수백 년간 존속했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0살에 생을 마감했다. 플라톤 또한 이제 상대방과 대화하고 논쟁하며 가마를 주는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한 건 소크라테스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서를 많이 남겼어요.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랑 다르게 책을 많이 썼어요.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볼 때 이걸 쭉쭉쭉 읽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암기법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죠. 암기법 하 펴주시면 됩니다. 자, 저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자주 출제되는 걸 위주로 보자면 변론, 크리톤, 심포지온, 파이돈, 국가, 파이드로스 있습니다. 네, 파이드로스. 그래서 변론, 크리톤, 심포지온, 파이돈, 국가, 파이드로스.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식은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되든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방법론은 네, 여러분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 암기법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스스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보고 외우는 건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이게 쓰여진 순서가 시간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가면 너무 속도가 느린가? 느리지 않죠? 네. 결론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유언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그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크레토는 법의 준수에 관한 이제 대화입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 법의 준수에 관한 대화. 그래서 과연 이 헌법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당시의 법이 그럼에도 준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약간 논쟁이 담겨 있는 책. 그리고 이 프로타고스 고르기아스 저희 외웠던 사람이죠. 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보고 누구지 하면 안 됩니다. 프로타고스 고르기아스 둘 다 소피스트죠 당시에. 프로타고러스 저희가 어떻게 외웠냐면 다 맞아 프로타 다 틀려 고르기라고 했죠. 프로타고스는 인간이 판단의 중심이다. 인간이 판단의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원주의적인 관점, 각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맞다. 그래서 프로타고스. 그리고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죠.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 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랑은 이제 덕에 관해서 이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고르기아스는 이제 소피스트를 비판하는 그런 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옵니다. 도덕적인 선은 무조건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나머지 가치들은 도덕적 선에 종속된다. 그리고 심포지언 향연 여기서 미와 선에 대한 철학적 추구를 추동하는 힘으로써 에로스가 논의된다 라고 하는데, 이 에로스가 플라톤의 사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로스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데아론, 파이돈에 나오는 이데아론, 이거랑 다 연결이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거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사람이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이제 궁극적 진리에 다가설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 진리에 다가설 수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 이 에로스가 있는 사람만이, 에로스가 뭐냐? 바로 이 욕망인데, 철학적 추구를 추동하는 힘을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철학적 추구를 하는 그 욕망을 에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에로스가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갈망, 욕구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또 철학적 추구를 말하는 건데, 이 에로스가 있는 사람만이 이데아의 이데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플라톤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뭐 이제 이데아에 대해서도 설명할 텐데, 자, 페이지에 표시를 해놨어야 했는데, 음, 이데아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철학적 충동을 가진 사람만이 이데아를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 이 부분 235페이지 밑줄 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플라톤은 그러한 충동을 에로스라 부른다. 그러한 충동을 에로스라고 부른다. 원래는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했던 말인데, 이거를 이제 플라톤은 자기의 용어로 쓴 거죠. 당시 사람들이 평범하게 쓰던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플라톤은 이제 단어를 자신만의 철학적 체계에 맞게끔 이제 변형해서 사용한 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플라토닉 러브? 그럼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죠? 아, 성적인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죠. 보통. 사실 플라토닉 러브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모든 사랑을 이제 포괄하는 의미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통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철학적 충동, 그러니까 좀 고도의 이런 욕망,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철학적인 욕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에로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약간 플라토닉 러브 하면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이런 충동을 배양시키는데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에로스란 감성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나아가려는 충동,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에서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자가 불멸의 단계에 오르고자 하는 충동, 동시에 이런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욕구,
네. 그리고 그래서 낮은 단계 에로스가 여기 육체적 형상에서 느끼는 쾌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관능적인 것이 배제된 네, 우정에 가까운 사랑에 좀 가깝다. 플라톤적 상.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말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은 개념적 사유. 사유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난다면 그게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난다. 사유. 우리의 머릿속 밖으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면은 경험인 거죠. 네. 그래서 수사학을 좀 평가절하했고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네. 그래서 이 이데아를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 중 하나로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 큰 따옴표가 돼 있는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줄 자른 다음에 이 본문을 시험지에 써놓고 이 비유가 누구의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 돼 있는 이 내용 동굴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동굴의 비유가 뭐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동굴 벽에 어떤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림자만 보여주는 겁니다. 물체의 그림자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그림자를 실제 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동굴 안에서 그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움직이는 그림자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라고 하죠. 그리고 목을 돌리고 걸어가서 불빛을 보도록 강요당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불빛이 이제 진실이라는 거죠. 불빛의 그림자가 그림자는 비춰진 것이고 불빛이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을 거고 전에는 엉터리를 보았으며 이제야 존재자의 한결 더 높은 단계의 존재인 사물에 가까이 있게 된 것이며 더 참된 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 장담한다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네, 이데아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데아가 상이라는 의미인데 단어적으로는 존재의 형식 보편성을 말하는 건데, 이데아가 실제 그 불빛에 비추기 전 그 그림자가 아닌 실제의 모습, 실제의 상을 이데아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말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굉장히, 네. 이 수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채팅에 말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동굴에서 이제 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뒤에 불을 피워놓고 어떤 물체를 거기에 갖다 대면 그림자가 보이겠죠? 그 그림자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그래서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등을 돌려서 보면 그 그림자가 아닌 실제 물체가 있겠죠? 그 물체가 이제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약간 진리하고도 좀 연관이 된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독교가 퍼지기 이전 단계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사상이 굉장히 그 기독교가 전파되기 쉬운, 네,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랑 똑같다는 아닌데, 네, 윤리를 강조했다는 점도 그렇고, 네, 뭔가 이 이데아를 하나님으로 바꿔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문장이. 네. 이데아를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이데아를 직접 바라보는 것도 고통스럽다. 우리는 이데아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데아의 그림자를 보고 이데아를 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이데아를 인식할 수도 없다. 네,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게 사상적으로 나중에 기독교가 잘 퍼지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이제 저서로 돌아가면 제 향연에서는
그 에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네, 파이드로스에서는 이제 이 이데아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책과 주요 이념은 이제 연결해서 외우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연결해서 외우면 가장 베스트지만, 네, 책 그게 아니라면 그냥 책 이름만이라도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플라톤은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기독교랑 좀 유사한 면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윤회설을 주장했어요. 기독교와 다른 점은. 그래서 영혼은 계속 불멸의 상태인데, 다만 육체가 그 바뀔 뿐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플라톤이 이제 세계 곳곳을 떠다니면서 인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많고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개별 인간에 관한 문제, 사회 이론 논의를 발전시키는 문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사회론에 가까운 책이고요. 마지막에 법률이 이제 정치를 좀 제대로 다룬 그런 책입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기법을 참고하면, 네, 주요 사상, 이데아랑 에로스, 그리고 윤리학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한 동굴의 비유. 그리고 영혼 3분설을 안 했군요. 저희가. 책 본문을 보면, 네, 영혼 3분설. 인간의 영혼은 사유와 의지, 욕망으로 3분된다. 사유, 의지, 욕망으로 3분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 이미지로 외우면 좀 좋긴 한데, 이제 사유는 머리에 있는 것. 네. 의지가 감정이에요. 곧 감정은 가슴에 있는 것. 그리고 욕망은 하체, 이제 성기를 말하는 거죠. 사유, 감정, 욕망이 이제 인간의 영혼을 이루는 이제 3분설, 세 가지 요소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사유, 이성만이 불멸의 구성 요소이며, 네, 욕망과 의지는 이제 육체와 함께 멸하지만 이 사유인 이성만이 불멸의 구성 요소이며, 이것이 육체에 깃들면서 다른 요소와 결합된다. 네, 이게 바로 영혼 3분설입니다. 불멸의 영혼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리고 본질상 세계 정신과 동질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한 부분을 보면 영혼은 죽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되살아나서 경험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모든 걸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와 끈기를 잃지 않고 탐구한다면 어떠한 한 가지를 회상함으로써, 이제 전생이라는 개념이 좀 비슷해요. 전생에 또는 그 전에 깨달았던 것을 회상함으로써, 네, 그걸 배운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데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게 고대 인조 철학 사상을 알고 있었으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데아 영역의 제일 상위 있는 것이 최고선의 이데아. 이 부분은 밑줄까지 안 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라톤의 윤리학은 이제 인간은 초감성적인 세계로 올라섬으로써 최고선의 상태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 부분은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마 세마, 육체란 영혼의 무덤. 이 부분도 밑줄 쳐주시고요. 241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목표는 감성과 감각을 극복해서, 네, 최고선의 상태,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육체의 감성은 이를 방해하는 족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덕에 대한 관점, 덕은 이제 아는 것이 덕이다라고 했죠. 소크라테스는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것이 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것이 아는 것이 곧 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네 가지 주요한 덕, 이 덕을 좀 세분화합니다. 플라톤. 지혜, 용기, 사려, 정의. 네. 그래서 지혜는 지성, 용기는 의지, 이제 사려는 이제 금욕, 절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는 모든 걸 이제 포괄. 그래서 이 네 개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지혜, 용기, 사려, 정의. 암기표 나와 있어요. 자, 국가, 정치의 뜻을 두었으나, 네,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두었어요. 뜻을 두었으나, 이제 좌절당했기 때문에 네, 실패했다고 말을 했죠. 아까 플라톤의 생애에서 폭군을 만나서 실패했어요. 교화시키는데 실패해서 네, 이 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그 이상적 사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두제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과두제란 부유한 자들이 통치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통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형태. 시작은 과두제로 시작을 합니다.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체제가 과두제인데 이 과두제로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이 과두제에서 계급 투쟁이 생기고 그러면 민주제가 탄생합니다. 민주제.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과두제 다음은 민주제입니다. 민주주의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민주제도 문제가 있어요.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추방한 다음 이게 소크라테스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죠. 네. 이 민주제도 고대의 이 민주제도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이 평등함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질 것이다. 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어, 좀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참주제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 참주제가 무엇이냐?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재 정치를 하는 거. 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약간 절대적인 군주, 아무런 결함이 없는 절대적 군주. 쟤를 이제 참주제. 그래서 참주제를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 체제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과두제, 민주제를 거쳐서 참주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상 국가, 유토피아랑 이제 유사하다라고 여기 다른 전도사님이 적어 놓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생산자, 수호자, 지배자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사회가 구성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리스의 사회 모습과 많이 비슷하기도 했어요. 생산자가 거의 노예였고요. 생업 종사자, 노예. 수호자가 그리스 시민들이었죠. 아테네의 시민들. 수호자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경제 여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인을 말하는 거죠. 수호자. 그리고 지배자는 이제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참주제의 참된 군주가 이제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국가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갖가지 이제 시험을 거쳐서 훈련을 받아서 20세가 될 때까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그리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결정된다. 이거 현대랑 많이 닮아 있어요. 네. 약간 수능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0년간의 교육을 받고 5년간 철학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15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봅니다. 그래서 50세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참된 군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왕이 된 철학자, 권력과 지혜를 한 몸에 가진 자가 이제 생기길 바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 이상인데, 네, 현실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참주인 사람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사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세속도 안 된대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없겠죠, 사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네, 수호자도 아내를 가져서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어. 그러니까 너무 이 기존 사회의 가정이나 이제 정경 유착 또 인간의 욕망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배제했기 때문에 그냥 이상주의자였지만 너무 현실성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는 이제 초기 국가보다는 좀 편파성이 완화됐지만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와 비판에도 나오죠. 기존 그리스 이성 철학의 전통이 이제 융합이 되었다. 예?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 감성에 대한 평가 절하. 네, 감성에 대한 평가 절하. 그래서 이제 이게 수백 년 동안 지배적 학설로 머물렀기 때문에 네, 신플라톤주의가 나중에 또 흥행하면서 중세에 발흥한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가장 강력한 동맹자로 이제 불리었다. 저희가 시험 잘 나오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일 거예요. 기독교 신학과 이제 철학의 강력한 동맹 철학이었어요. 말하자면 플라톤적 사고 방식이 플라톤적 이 철학 체계가 이제 기독교 신학이 이제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리고 빼먹은 부분이 뭐가 있으려나? 네, 이쯤 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법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네, 주요 사당.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는 그냥 이걸 이렇게 외웠습니다. 변명의 향연, 파이돈의 국가, 정체는 파이드로스. 파이돈을 설명한 게, 네, 파이드로스인 거죠. 말하자면. 파이돈. 이데아를 설명한 게 이 파이드로스인 거죠. 자, 그래서 변명의 향연 파이도니코가 정체는 파이드로스. 이게 이제 저서를 외울 때 쓰는 암기법이고요.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변명의 향연 파이돈의 국가 정체는 파이드로스. 네,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쓰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됩니다. 시험장에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주요 사상에 대한 암기. 영혼은 불멸이니 3등분, 이상 국가의 용사 정지, 동굴의 에로스는 이데아로. 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제 인과관계를 제가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영혼 불멸설이 들어가고, 네, 영혼 3분설이 들어가죠, 여기. 그리고 이상 국가를 추구했다. 용사 정지는 여기 용기, 사려, 정의, 지혜를 이제 용사 정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동굴의 에로스는 이데아. 에로스를 통해서 이데아로 이제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동굴의 비유를 말한 겁니다. 이데아를 나타내. 그래서 영혼은 불멸이니 3등분, 이상국가의 용사정지, 동굴의 에로스는 이데아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하자는 게, 이 사람이 말했죠, 네네. 아카데미를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가 나중에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폐쇄하기 전까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서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이걸 이단적이라고 폐쇄하기 전까진 이제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갑니다. 스텔레스 저서에 이제 오르가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저서 오르가논 교재를 볼까요? 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제자이자 적수였던 아리스토텔레스 네,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플라톤과는 40살 넘는 이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 지방의 의사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트라키아 지방을 이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여기 지도에 보면 네, 이 그리스 반도가 보이죠?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이 아랫부분이 그리스라고 하고
보통 이 부분을 그리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던 이 위쪽 지역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윗부분을 마게도냐라고 하죠.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를 그리스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그리스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그리스가 이제 좀 크지만 이제 그리스 하면 이제 밑에 리아스식 해안이 돼 있는 이 지역을 그리스라고 하고 위에는 이제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둘의 지역적 특색도 좀 달라요. 근데 이 마게도냐 쪽 출신이었어요. 말하자면 트라키아 지방, 네, 마게도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의사 가문으로 태어나세요. 이제 아테네로 유학을 온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을 해서 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네, 마케도니아 왕 필립 왕한테 가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네, 가정교사가 됩니다. 가정교사. 알렉산더 대왕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이제 대왕이 즉위한 후에 아테네로 들어가가 니케이온이라는 그 학교를 세웁니다.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잘 가르쳤기 때문에 네, 많은 돈을 받아서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이 학교를 세우고 또 사설 도서관도 세웁니다. 이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이제 저서를 몇 권 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서를 많이 만들고 이제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에 대한 이제 저서도 많이 수집을 해서 도서관의 형태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에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자신이 받은 엄청난 재화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교 지명이 있었죠. 그래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의 동식물 또는 이제 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고고학적 자료, 네. 그리고 동식물 표본, 네. 이런 것들을 알렉산더 대왕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모아서 보내도록 지시했다. 비교 연구를 위해서 158종에 달하는 헌법을 수집했다. 158종의 헌법이란 건 158개 국가의 헌법이라는 말이죠. 또한 네. 하지만 이제 입장이 아테네 토종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테네 사람들과 이제 친 알렉산더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시달렸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땅히 정치적인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애매한 스탠스에 있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고발당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진 않고 도망갑니다. 네. 도주해서 망명지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생애고 그리고 이 사람이 논리학, 자연과학, 형이상학, 윤리학, 이제 수사학 등등의 이제 기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논리학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오르가논, 네. 도구, 기관이라는 이름. 오르가논, 도구, 기관 그냥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르가논은 도구 내지 기관이라는 이름. 네. 왜 도구랑 기관이냐 하냐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논리학을 창시했는데 제대로 된 논리학을 창시했는데 3단 논법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3단 논법이죠. 네, 3단 논법.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론이라고 자기는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말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념에 대해서 지성적 사유는 개념에 전개된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잘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범주를 나눠서 만듭니다. 그래서 범주라는 개념을 보면 페이지가 263페이지인데 그는 10개의 범주에 이르게 된다. 이 부분은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63페이지 가셔서 10개의 범주에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10개의 범주는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소유, 능동, 수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약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 육하 원칙에 좀
토대인 거죠. 이런 게. 그런 논리적 사고방식의 토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론적이고 과학적인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체의 중요성을 말한 게 이거죠. 이제 동식물의 표본을 막 수집하듯이 네, 실제의 모습, 실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긍정, 부정, 전칭, 네, 특징, 단칭, 네, 카네이션 나와 있죠. 이 카네이션은 빨갛다, 빨갛지 않다. 카네이션은 모든 카네이션은 시든다. 어떤 카네이션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 카네이션은 노랗다. 이런 식으로 판단 또한 이제 5가지로 나눴는데 판단은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정말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할 때 나중에 칸트의 그 선언적 판단과 좀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그건 또 나중에 저희가 더 범위를 많이 배우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론, 여러 가지 판단을 결합해서 판단을 결합하여 추론을 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 외워주시면 좋고요. 3단 논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귀납적 사고 방식, 귀납법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납법이 뭐냐면 개별적 관찰에서 출발해 보편적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하루에 민물 썰물이 2번 일어나는 걸 30번 봤어요. 네, 이제 한 달 동안 30번 봤어요. 그러면 민물 썰물은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라는 보편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과학적 판단, 또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하는 그 논리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납법. 귀납법을 창시했다. 네, 여전히 불가결한 학문적 방법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보다 훨씬 높게 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학 또한 네, 물리학, 이론 물리학도 많이 이제 연구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측면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신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목적론적 자연 해명입니다. 이 단어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7페이지. 목적론적 자연 해명. 무슨 뜻이냐? 모든 창조물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한 목적적인 질서 속에 있다. 규칙적으로 현상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일 리가 없다. 귀납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따라서 자연의 한 목적성이 관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고유한 근거가 있는 궁극 원인, 그것들의 목적 규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목적론적 자연 해명이죠. 네. 그래서 이 그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원론적 이제 관점을 또 도입을 했는데 진료와 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텔리키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모나드론 잘 적어주셨네요. 모나드론이랑 좀 유사하죠. 이제 형상과 진료의 목적, 형상이 진료의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은 육체의 목적이다. 육체는 영혼의 도구이다. 오르가논. 그러니까 엔텔리케와 오르가논이 서로 이제 이제 연결되는 단어인 거죠. 엔텔리키의 오르가논이다. 영혼은 육체의 목적이다. 엔텔리키의 오르가논이다. 네. 그래서 이 진료 형상 이걸 좀 설명해야 될 텐데 이제 이건 겁니다.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진료 형상 작용 목적이죠. 이걸 질그릇 비유로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질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진료는 그 질그릇을 만드는 흙입니다. 흙. 여기도 비슷하게 나와 있죠. 형상은 그 질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작용인은 그 질그릇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창조주, 토기장이죠. 그리고 목적인은 이 질그릇을 만든 목적입니다. 접시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질형, 작목 이 네 개는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아요. 보기가 네 개여서. 그래서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출제 확률 한 80%라고 생각합니다. 별을 이렇게 많이 그어 놓으셨네. 네, 질형, 작목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네. 신학 이제
형상과 진료가 접촉하는 곳에는 운동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신은 오로지 지구하고 완전한 것을 생각한다. 완전한 것은 신 자신뿐이므로 신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그래서 신은 무의의 왕이다.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은 이제 뭐라 해야지? 적어놨는데 이제 부동의 원동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은 완전해서 완전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를 창조했지만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창조한 최초의 원인은 신이지만 네, 세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과 상호작용을 마땅히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부동의 원동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현대 빅뱅 이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빅뱅만 했다, 신이. 네, 빅뱅 이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인간학, 윤리학, 정치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윤리적 덕은 감각적 충동을 이성에 지배하는 데서 존재한다. 그래서 지성적 덕이 윤리적 덕보다 높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274페이지에 윤리적 덕보다 지성적 덕이 이제 더 높다. 이성 자체를 고양시키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플라톤과 공통점은 법률과 도덕에 기초한 선한 국가에서 윤리적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인륜의 지구하고 본래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했다. 정치란 실제에 적용된 윤리학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체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는 게 네, 항상 중간에 끼어서 곤란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걸 분류는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아 군주제는 어떤 거야, 귀족제는 어떤 거야, 공화제는 어떤 거야 분류는 해놨는데 이제 본인은 어떤 걸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말은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좀 뭉뚱그려서 말했죠.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네. 온건한 혼합 형태로 귀족과 귀족제, 민주제 요소가 혼합돼서 중간 계급이 중액을 형성한 형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비판과 평가. 그렇죠. 플라톤처럼 능변을 발휘하거나 막 싸우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사상가들과. 네. 하지만 좀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침착하고 좀 과학자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냉정한 사고방식.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인 저술들을 많이 남기고, 네, 저술들을 많이 남겼고, 그리고 귀납법을 창시했다는 점에서 좀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고요, 과학계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후기 철학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 철학. 네,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에도 나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의 철학자들 영향받은 철학자들이 꽤 있는데 이 시간에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계 철학사 책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봤고요. 암기법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엔텔리키, 메타타 피치카 메타타 피치카 안 했죠?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적어놨는데 네 메타타 피치카는 이제 그거입니다. 자연학은 이제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에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학의 뒤에 형 이상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메타타 피치카. 자연학의 뒤에 형 이상학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질형 장목 여기 적어놨죠. 부동의 연동자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자연 해명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리케온이라는 학교를 세웠다. 돈을 많이 받아서. 네. 여기에 추가할 만한 내용은 이제 도서관도 지었다. 네. 도서관과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논리학에 집중했고 10범주와 3다음 논법을 창시하고 기납법을 사용했다. 암기법 피치카의 엔틸리키 10범주를 기납적인 3단 논법 질그릇의 형성은 토기 작용인의 목적. 이거 일부러 토기 장이가 아니라 토기 작용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진료, 형상, 작용인, 목적인 외우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성의 덕을 추구하는 리케이온 대학의 알렉산더 총장. 아니라 알렉인데, 네, 알렉산더 총장. 네, 알렉산더한테 돈 받아서 지었다. 리케이온을. 네, 약간 대학 슬로건처럼 적어놨어요. 지성의 덕을 추구하는 리케이온 대학의 알렉산더 총장. 지성의 덕을 윤리적 덕보다 이제 더 높게 두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치카의 엔틸리키, 10범주를 귀납적인 3단법, 질그릇의 형상은 토기작용인의 목적.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의 덕을 추구하는 리키온 대학의 알렉산더 총장. 네, 이거 두 개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갔죠? 사실 나머지는 이거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이거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배분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걸 보고 좀 빨리빨리 해버리죠. 자, 소크라테스 학파.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통해 파생된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가라 학파를 보면은 이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제 궤변론자입니다. 궤변론자인데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약간 패륜 드립을 했어요. 패륜 드립. 무슨 질문을 많이 썼냐면 옛날에 제노는 그냥 애교 수준이었어요. 제노는 그냥 거북이가 아킬레우스보다 빨라 뭐 이 정도의 말장난이었다면 이제 에우클레이데스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아버지를 패는 것을 그만두었나?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아버지를 패는 것을 그만두었나? 그래, 그만두었네 하면은 그동안 팼다는 게 되죠. 그만두지 않았네 하면은 지금도 패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패드립을 했어요, 패드립. 그리고 약간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을 한다. 하고 크레타인이 말했다. 약간 이런 말장난. 네, 궤변 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메가라파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논쟁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변증술이 극한으로 발전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키레네 학파 소크라테스가 이제 윤리적인 더 절제 이런 걸 막 얘기하니까 그에 대한 반말로 네, 아리스티포스를 통해서 이제 창시되었는데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향락. 진짜 오늘만 산다. 네, 흥청망청.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향락이 맞습니다. 네, 그게 키레네 학파. 그리고 견유학파는 이 키레네 학파랑 완전 반대입니다. 이제 디오게네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검소함을 추구합니다. 이제 디오게네스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이제 그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내 밑에서 일해라 했는데 이제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해를 가리고 있는데 비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내 밑에서 일을 했는데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라 했는데 내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소함을 추구하였다. 견유학파. 그래서 이거 그림 암기라고 해놓은 게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적어놨어요. 그래서 메가라 학파는 약간 이 만화에서 빠직할 때 이제 쓰는 그 기호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기호를 쓰죠. 그래서 메가라 학파는 이렇게 써놨고 키레네 학파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하트를 적어놨습니다. 하트. 그리고 견유학파 아까 이 디오게네스의 햇변론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로 외워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밀레토스 자연 철학자 외울 때 물방울 모양, 무한 모양, 그리고 바람 모양으로 이제 물, 무한, 공기 이렇게 외웠죠. 주요 단어. 이제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놔 봤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뭐 말로 외우자면 말로 매겨라, 말로 매가라, 말로 매가라, 매긴다라고 하죠.
말로 매기는 애들, 메가라 학파, 흥청망청 키레네, 그리고 검소한 유학파. 유학하신 분들이 보통 검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소한 유학파, 흥청망청 키레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메가라, 흥청망청 키레네, 검소한 유학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플라톤 아카데미는 제자들이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폐쇄합니다. 이단이라고. 네, 이단이라고 폐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대 철학사의 종말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고대 철학사가 거기서 끝났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페리파토스 학파도 이제 나와 있는데 페리파토스가 이제 지붕이 있는 복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붕이 있는 복도를 페리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테네가 잘 살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지었나 봐요. 지붕이 있는 복도도 많이 짓고 도서관도 짓고 이제 학교도 짓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학, 음악을 이제 배운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그 학자들이 시험에 나온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 암기를 추천한다는 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마케도니아 지방이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잖아요. 아테네가 플라톤 고향이고. 그래서 이제 건물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작게. 페리파토스. 그래서 지붕이 있는 페리파토스. 윗부분이죠.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래는 밑에 이 아테네가 있는 부분, 바닥은 플라톤의 아카데미. 둘 다 학교를 지은 건 똑같잖아요. 아카데미이자 리케이온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페리파토스 학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약간 이 방법이 암기하기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제 스토아 학파가 이제 좀 남은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신플라톤주의랑 음, 아테네 공공 건물 중 하나인 이제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건물명에서 이제 유래된 겁니다. 이 이름은. 네. 경험론과 윤리학을 강조했고요. 경험론 강조한 건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하고 윤리학 강조한 건 플라톤이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명상록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들을 좀 종합한 학파입니다. 로고스, 이 세 개, 네. 로고스, 코스모스, 에로스.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받아들여서, 네, 세계 이성은 로고스, 그리고 여기 적어놨는데 세계 이성은 로고스, 그리고 세계는 코스모스,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에로스, 감성은 에로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좀 확립을 했어요. 이 로고스, 코스모스, 에로스 각각 누가 말한 건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화 문제에서는. 에로스는 플라톤이죠. 코스모스, 피타고라스죠. 로고스, 이건 좀 많긴 하지만 이제 제일 먼저 말한 건 헤라클레이토스죠. 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성적인 삶과 아파테이아를 추구했다. 이 아파테이아가 뭐냐면 이제 평정 상태, 마음이 매우 평화롭고 평정된 상태를 추구했다. 그리고 금욕적이었고 금욕적이었고 물질을 좀 경시했어요.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 있는데 세계 시민주의라고 적힌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노예는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진짜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을 했어요. 물건 취급을 했어요. 말만 알아듣는 물건 취급을 했었는데 세계 최초로 좀 이 노예들조차도 이제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해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의와 인간애를 요구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시민주의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 최초의 세계 시민주의. 그래서 이게 다 보시면 알겠지만 평온을 추구하고 금욕적이고 세계 시민주의, 기독교랑 많이 유사하죠.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랑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스토아파가 출제 빈도가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암기법은 스토아 포이킬레는 건물명이죠. 스토아 포이킬레는 모두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주의, 검소한 명상자들, 명상록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고스 코스모스 에로스. 이건 뭐 전에 것들을 잘 외웠으면 쭉 나올 수 있죠. 로고스 코스모스 에로스. 또 외우시면 좋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주의 학파 이제 다룰 텐데 일단 이 스토아 학파의
이전부터 그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뭐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중동 지역을 다 정복을 해요. 인도까지. 그래서 각 문화가 융합됩니다. 이제 각 문화가 융합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다가 이 사후에 완전히 그 제국이 쪼개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되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이 쪼개지면서 네, 여기 적혀놨는데 네. 제국이 쪼개지면서 이제 많은 도시국가가 생기고 그리스 문화가 전파된 그 상태에서 네, 이제 체계화된 공통된 철학이 이제 정립이 되었다. 많은 지역이 교류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스토아 학파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희락주의에 가깝습니다. 아타락시아, 이 아파테이아랑 좀 비슷한데요. 아타락시아, 좀 완전한 상태. 향락은 아닙니다. 이건 평온인데 향락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키레네 학파랑 많이 묶어서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사한들,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놓은 문제 해가지고 에피쿠로스랑 이제 키레네 묶어놓으면 그건 틀린 보기인 거죠, 여러분. 키레네는 향락을 추구했고 에피쿠로스는 향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회의주의 학파를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철학적인 사유나 이제 판단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행복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행복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이 철학적 사고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철학적 사고나 형 이상하게 매몰되지 말고 이제 현실을 좀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학파가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아타락시아를 추구하자. 아, 우리 삶의 이 행복도 좀 추구하자. 약간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그리고 회의주의 학파. 판단 좀 그만하자. 판단 좀 그만하자. 너무 삶이 피폐하다. 이제 그게 회의주의 학파죠. 그래서 회의주의 학파의 이제 학파의 특색인 트로프스는 뭐냐면 진리의 인식은 불가능성. 진리의 인식은 불가능하다. 회의주의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진리를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 의미 없다. 다 틀렸다. 감각은 허상이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인물론은 피론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가 훨씬 출제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안타락시아, 타락하지 않았다. 아타락시아인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안타락시아, 타락하지 않았다. 회의주의는 생각을 멈춰 트로프스, 약간 사투리처럼 생각을 멈춰. 네, 에피쿠로스는 안타락시아, 회의주의는 생각을 멈춰 트로프스, 생각을 멈춰버렸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암기법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충주의 학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계세요? 절충주의 학파는 뭐냐면 이제 이 철학적 사유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건 이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에피쿠로스 회의주의 이런 건 그리스에 한정된 이야기인데 이 지중해 세계가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도에 보시면 이 로마, 이탈리아 지역이 있었고 또 이집트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지역도 굉장히 좀 떠오르는 신성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같은 경우에는 절충주의 학파를 이제 사용했는데 제국을 확정하면서 수많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어요. 로마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와 학파를 융합시켰는데 네,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했어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철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가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는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풀네임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인데 저희는 그냥 키케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회의주의를 기초해서 스토아 사상에 대한 이제 호감을 표시하고 네, 이거 좋잖아요. 금욕적이고 세계 시민주의고 삶과 아파트이가 추구하고 세계 시민주의인데 로마가 왜 받아들였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로마가 처음부터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로마가 호민관이 있는 약간 의회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처음에.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부터 이제 황제로 이제 되려고 했죠.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시대부터 이제 황제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공화정에 가까운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이 거의 이제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거 알아주시면 네, 그런 함정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입니다. 애굽. 네,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인데 이제 유명한 철학자는 필론.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네, 아시리라 믿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당시에.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당시에 이제 예언서들이 많이 나와 있었겠죠. 구약의 예언서들까지 다 있었는데 이것을 필로니아 철학자가 읽고 종합해서 아, 로고스란 신의 아들인 것 같다. 라는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라는 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절충주의 학파. 그래서 암기법은 이거 파란색으로 안 해놨네. 제가 이걸 이제 전에는 알록달록하게 했는데 다 파란색으로 통일한 게 혹시 저희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정록생명인 분이 정록생명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 봐 다 파란색으로 그냥 바꿔놨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원래 빨간색을 좀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신의 아들. 그래서 암기법은 로마 키케로 알렉산드리아가 로마는 키케로고 네, 알렉산드리아가 성경 읽고 로고스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암기법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로마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이제 이상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 도시 있잖아요. 이상 국가를 세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당연히 현실적인 이유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범신론자였어요. 범신론. 범신론이 뭐냐면 신과 이제 세계를 동일시하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도가 사상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가 사상. 그게 이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래서 넘쳐남의 비유를 사용했고 형 이상학적인 위계를 네 단계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신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죠. 약간 불교 사상이랑도 비슷하죠. 이런 면은 신과 하나됨 추구, 신비주의. 그래서 제자들이 시리아파, 아테나파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정도만 외워주면 될 것 같긴 해요. 범신론자 플로티노스, 신비함 철철 넘치는 도시건설 실패. 네. 그래서 이 넘쳐남의 비유만 살짝 설명하고 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신의 의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넘쳐오르고 그 넘쳐남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인데, 네. 근데 이 넘쳐남은 시간적인 그 단계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서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데 그 서열이 형이상학적인 위계입니다. 이제 신적인 정신과 영적인 세계, 그리고 개별적인 영혼, 물질 세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순서로 이제 꼭 낙수효과처럼 분수대처럼 이렇게 흘러 넘침으로 세계가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곧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과 무라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플로티노스 범신론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시간도 딱 맞춰서 됐네요. 아무튼 네. 그리고 더 준비한 게 있긴 한데 혹시 조금 더 해도 되나요? 강 사장님? 네. 네, 오늘 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아, 네네.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근데, 제 다음 수업, 사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여기였어요. 신플라톤주의. 진도표에 따르면. 네, 3시간, 3주에 걸쳐서 할 걸 저희가 2주 안에 다 끝낸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좀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풀이 해설해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혹시, 네, 세계 철학사 문제집 풀고 계시나요? 다들? 풀고 계시나요? 네. 아직 안 푸신 분들이 많나요? 근데 저 솔직히 이해합니다. 안 푸셨다고 해도. 왜냐면 지금 성경 밑줄 긋느라 정신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간 투자도 거기 하는 게 좀 현명하고요. 지금은. 네, 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유형을 살짝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 에베네스 들어올 때 봤던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인도 중국 철학이랑 그 그리스 철학 저희가 배운 데까지 문제 풀이 해설하는 해설도 한번 하고 네, 제가 문제도 몇 개 만들어 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유형 설명만 10분 안쪽으로 하고 마칠게요. 제가 유형 설명만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긴 해요. 이 철학 시험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땐 네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 B, C, D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데 네, A 단계가 제일 많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철학자의 이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B 단계는 이름이랑 그 사람의 관련된 주요 사상이나 단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이 A, B 문제가 제일 많고요. 변별력을 가르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타 시대나 타 지역의 철학을 비교하는 문제. 네. 그리고 그 철학자의 세부적인 철학 내용까지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 B는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되고요. 수업을 제대로 듣고 복습을 하셨으면 C, D까지도 맞추게 하는 게 이제 강의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저희는 이제 100점을 맞게 하는. 그래서 이 세계 철학사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B에서 C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보다 조금은 더 높은 난이도로 본 시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때 본 그 모의고사 문제지 저도 봤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오늘 달라고 해서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난이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유형별로 D는 못 만들었어요. D는 못 만들었는데 A, B, C 유형 예제를 만들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풀어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죠. 네. 그래서 A 유형 정도 문제. 이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가 아닌 사람은 해서 아낙시메네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쉬운 난이도의 문제죠. 여러분 풀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는 10초에서 15초 안에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네. 10초에서 15초 안에 정답이 나와요. 혹시 이거 네. 자, 다들 정답이 나오셨나요? 마음속으로? 저희 암기법으로 배웠었죠. 네. 탈레스 그리고 드로스 메네스.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죠.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 이제 더 심화하면 물, 무한, 공기. 그리고 아낙사고라스는 이름만 유사하지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경우. 그리고 유형 B.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철학자와 주요 사양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해서 자, 플라톤, 영어 불멸사, 크세노스, 범신론, 고르기아스, 회의론, 소크라테스, 이원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네. 오늘 배운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문제도 비슷한 시간은 비슷하게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A나 B나 비슷하게 걸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제대로 외우지 않은 문제는 네, 많이 본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보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2번이죠. 이원론은 소크라테스보다 플라토니 쪽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론은 소크라테스의 주요 학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플라톤 영어 불면서 오늘 배운 거고요. 크세노스 범신, 저희가 안신 범신으로 외웠죠. 크세노스 안신 범신으로 지난 시간에 외웠습니다.
그리고 고르기아스 회의론도 지난 시간에 외웠죠. 저희가 다 틀려 고르기라고 했죠. 그럼 다 맞아는 뭐였죠? 프로타고라스죠. 프로타고라스. 네, 프로타고라스. 발음이 꼬이네. 아무튼. 자, 유형 C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시대를 섞어 놓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네. 여러분 근데 다 배운 거예요, 이거. 네. 인도 철학, 중국 철학, 그리스 철학 다 배운 거죠, 여러분? 네. 네, 유형 C 한번 풀어보시죠, 이것도. 한니아시 은둔자, 플로티노스 절충주의,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도가사상 범신. 풀고 계신가요? 네. 이런 문제는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생각할 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 네.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속어법을 쓰는 게 훨씬 정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야 하고 딱 찍는 것보다 틀린 걸 다 지우고 찍는 게 정답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풀 때 항상 속어법으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2개 중에서 하나 찍는 거랑 4개 중에서 하나 찍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네.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속어법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제가 말한 대로 속어법으로 풀어볼까요? 자, 한니아 씨, 은둔자 맞죠? 이 속세를 떠난 이제 사람, 한니아 씨, 은둔자 맞습니다. 지우고 스토아 학파 아까 말했죠. 세계 시민주의, 금욕주의, 네, 금욕주의 그리고 물질 경시 이런 게 기독교 사상과 좀 닮아 있다. 지웁니다. 도가 사상, 범신론.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중국 철학 배우실 때 배웠죠. 도가 사상, 범신론과 연관이 있다. 그럼 플로티노스 이게 왜 틀렸을까요? 절충주의 학파는 플로티노스가 아니죠. 로마의 키케로, 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죠. 모세오경의 영향을 받은. 플로티노스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 네,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풉니다. 네, D 유형까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D 유형은 왜냐면 25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약간 너희 틀려라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가끔 보면. 네, 너희 이거 맞추지 말아라고 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네, 제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다루기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살짝 빼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모의고사 이제 문제를 좀 풀이할 거고요. 네,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할 거고 그리고 세계 철학사 이제 문제 중에서도 제가 이건 꼭 풀어야 되겠다 싶은 문제를 좀 추려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다음 시간은 이제 한 시간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좀 빠르게 지나가서 어, 자세하게 안 달아지거나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질문도 받을게요. 다음 시간에. 제 생각에 다음 시간 그렇게 하면 한 시간 충분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이게 마지막 수업이죠. 네,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네, 밑줄 긋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